결혼 사기를 당한 거라. 그래서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유부남이고 애도 둘이나 있고 이혼한 전 부인 밑에도 애가 둘이나 있고 이 사례자는 몰랐어요. 피해 입는 거 자체도. 근데 PD가 설득을 했는데 작가하고 설득했는데 안 믿더래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강성원과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하자 정희는 직접 죽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탐정이 되어 현재 강석원 소유로 되어 있는 서인주의 작업실을 몰래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네, 네. 들어가서 인주의 편지들과 스케치북을 챙겨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처벌이 돼요. 현재 강석원의 주거잖아요. 어쨌든 주거 침입이나 아니면 현주 건조물 침입대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잠을 잔다면 거기에 주거지니까 주거 침입죄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건조물이다. 건조물은 건물로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건조물 침입죄는 분명히 성립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네. 두 번째, 들어가서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은 건물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작품하고 이런 스케치북 같은 걸 챙겨 나왔잖아요. 이건 절도는 맞아요. 절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무리 자기가 증거를 채집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이제 열쇠공을 동원해서 이제 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 자체가 침입죄하고 절도죄는 성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야간에 하면 특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 탐정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좀 신입 탐정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탐정들 같은 경우가 법적으로 좀 위반될 수 있는 사례를 미리미리 교육을 해줘요. 대표적인 주거침입죄나 네. 스토킹 처벌법,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미친 듯이 교육을 받아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탐정들은 무단 주거 침입이나 네. 무단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소유로 돼 있는 건물을 뭐 문을 뚫고 들어간다던가 담을 넘어간다던가 거기 있는 물건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들고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절도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까지도 절도죄가 되네요. 집 밖으로 네. 배출이 돼야지. 그때도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출된 쓰레기는 네. 이게 까도 되나요? 배출된 쓰레기는 까도 돼요. 그래서 왜 옛날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60대 네. 은퇴하신 기자분들이 맨 처음 배우는 게 쓰레기통 뒤지는 것도 배웠대요. 왜 안에 있는 서류는 안 되는데 국에서 버린 서류 있잖아요. 문서. 밖으로 나오면 이때부터는 주는 사람 임자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특종 기사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좌우지간 남의 테리토리라고 그러죠. 네. 주거나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는 건 먼지 빼고는 다 절도죄라 보셔야 돼요. 그 바운더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정희가 야간 침입해서 이 절도한 20년 전 인주와 정희가 찍힌 사진 뒤에서 발견된 이 암호 같은 글귀. 인주는 왜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라 이렇게 암호처럼 남겨놨을까요? 이 주소가 저기 엄마하고 관련된 상담가의 네. 주소였잖아요. 네. 자기 엄마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이 주소를 찾아서 나의 뭐 전에 대해서 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암호화해서 사인을 넣어놓지 않았냐. 이건 작가님이 일종의 약간 복선 내지는 히든카드로 좀 넣어놓은 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도 여러 사건들을 지금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런 암호를 사용하는 사건이 있었나요? 암호 사용하는 사건은 그 추리소설이나 이런 소설에만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피해 사실이나 네. 결정적으로 범인을 단정할 만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은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살해해놓고 사고로 이렇게 위장한 사건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조사하다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뭐 구탈당했다던가 남편이나 남자친구도 또 협박을 당했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뭐 적어놓은 것도 있고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인 부인이 남편을 뭐 이렇게 뭐 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도 기록이 나와요. 이게 모티브가 된다는 이제 수사의 단서가.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암호로 해놓으면 누가 읽어요? 이거 암호 해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암호보다는 일반적으로 그걸 어디다 기록을 남기는 식으로 하는 게 많고요. 특히 이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여기에 단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파편들이. 그걸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정희가 암호를 풀어서 찾아간 상담소죠. 결국 상담소를 찾아간 그날 결정적인 미시령의 흑백 사진을 발견하면서 그곳을 또 다시 찾아갑니다. 이정희 입장에서는 암호 같은 내용만 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간 거잖아요. 이 탐정의 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합니다. 일반인이지만 정말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눈썰미가 굉장히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건에 관련된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은 그냥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쵸.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한테 상당히 감정이 변환해지는 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란 친구가 훌륭한 탐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진 자체가 나온 장소가 이 사람한테는 뭔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네. 보고 아, 이 미시령이라는 장소가 죽은 친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추정했을 거란 얘기예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수사관들도 사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그렇겠지만 출력해 놓은 사진은 더 유의미하겠죠. 그걸 너무, 인화까지 네. 해갖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도출될 수 있는 뭔가 모티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인물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명은숙 화랑 대표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네. 서인주와 일했던 명은숙 화랑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희는 명은숙의 의견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나 뭐 사라진 사람 뭐 이런 사람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내가 알던 사람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서인주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추적하면서 내가 알던 거랑 좀 반대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아닌데 이분이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있었을 거고 이 정도 조사가 좀 진행이 됐다면 내가 얘에 대해서 알았던 건 다 헛개비인 것 같아. 왜 그러지? 왜 내가 찾아내는 쪽 전부 다 반대 내용만 나오지? 얘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약간 허탈할 것 같기도 해요. 맨날 봐오던 이 친구가 완전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피해자를 PD님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되게 많이 만났는데 한 여성분이 30대 초반이시고요. 전문직에 있고 돈도 좀 많이 버는데 결혼 사기를 당한 거라. 그리고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유부남이고 애도 둘이나 있고 이혼한 전 부인 밑에도 애가 둘이나 있고 되게 복잡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싱글이고 미국계 뭐 한국 지사 경영하는 대표고 다 거짓말이야. 이걸 이제 PD님이 가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례자는 몰랐어요. 피해 입는 거 자체도. 근데 PD 가서 설득을 했는데, 작가하고 설득했는데 안 믿더래요. 이게 그 사람을 100% 확신하기 때문인가요? 예, 그래갖고 뭐 그냥 저도 쓰레기 되고 앞에 있는 방송 작가도 쓰레기 되고 사람에 대한 맹신이나 그 왜곡된 이미지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지면 이걸 깨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정희라는 사람은 또 서인주와 되게 오랫동안 보고 지낸 사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계속 의심을 할 수도 없고 살면서. 그러니까 서인주라는 그 사망자가 이정이라는 친구를 각별히 아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자기 어두운 면을 좀 많이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냐. 뭐 한강 작가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 분석을 하자면 다리개를 좀 씌우고 친구 관계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본인이 안 거랑 완전 틀리게 나오잖아요. 독백시고라는 그쵸. 내용 중에 실망하거나 놀란 내용이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만 봤을 때도 이정희한테는 충격이 계속 큰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한숨을 본인이.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표현력이 좋은 소설이었어서 또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네. 이정희는 강서관을 반박하는 평전을 준비하면서 주변인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예전 미술학원에서 일했을 때 원장을 만나러 가면서 그때 배웠던 학생들까지 묻는 거 보고 굉장히 꼼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탐정들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칠 때 그 핵심 인물에 대해서 어느 사람까지 만나고 다니나요? 걸리는 사람들은 다 만나고 다니는지. 예, 그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밀접하게 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항상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상행동이나 이상징후에서 인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 가서 근무했잖아요. 네. 원장님은 매일 출근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기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출근해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거든. 근데 그 선생님한테 1대1 레슨을 배운 아이들은, 여기 특히 미술학원이니까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술은 실기이기 때문에 1대1 레슨을 맨투맨식으로 가르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의 표정이나 멘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자들이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를 감수성이 뛰어난 이정희란 친구는 착안한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 같은 거 할 때도요, 직장 상사도 물어보지만 후배들이나 심지어는 그 출근하는 회사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그 사람 오늘 어깨가 축 처져서 출근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단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잘했다. 아, 이렇게 배제할 볼수 있어요.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서인주가 김영신에게 보낸 음. 편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운숙을 통해 인주와 친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인 김영신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정희. 김영신은 그녀를 다정하지 않게 돌려보내지만 결정적인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 편지는 서인주가 김영신에게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쓴 거였습니다. 엄마와 삼촌이 죽고 난 후 19살이었던 서인주는 빈집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며 제일 무서웠던 것은 자개 장롱이었다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엄마는 그곳에 항상 들어가 있었다고, 삼촌이나 서인주가 문을 열면 그녀는 스산스럽게 말했습니다. 문 닫아, 너무 밝잖아. 못 본 걸로 해. 네.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소설 초반부에 서인주의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구체화가 되면서 서인주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서인주의 죽음과도 연결성도 있어 보였고요. 삼촌이 굉장히 잘해줬어도 서인주가 남긴 편지를 보면 엄마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 보입니다. 네. 이 편지에 대해 엄마와 자신의 삶을 대하는 서인주에 대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 아니면 뭐 그 밑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기에는 인간이 독립을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더 커요. 엄마가 다 챙겨주고 살갑게 대해주니까. 근데 지금 서인주라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알코올 중독에다가 약간 괴기스러운 모습, 나를 보살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약간 엽기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아이인 서인주한테는 엄청난 공포였을 거예요. 특히 엄마가 저러다 술 먹다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막판에 가면 이제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견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린 나이에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없어진 상태에서 혼자 나의 몸을 건사해야 되고 내가 사회의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게 극심한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였을 것 공포가 같아요. 네. 됐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는데요. 엄마가 암 환자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딸 둘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방송에서.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뭐가 무섭니? 그랬더니 아빠는 교도소에서 못 나올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엄마는 조금 돌아가실 건데 우리 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걱정은 아예 없고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근데 엄마도 걱정이 되면서도 엄마의 죽음이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로 발생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그 고통을 벌써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도 서인주라는 이 인물은 어릴 적에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왜 날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리적 조숙 현상이 발생했을 거고요. 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나이에 안 맞게 조숙하거든요. 빨리 철든다고 네, 하잖아요. 빨리 철들잖아요. 네. 이게 계속 본인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마 계속 이게 자기한테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 난 언제든지 혼자가 될 수 있어. 지금 남편이 있어도 저 남편이 없어질 수도 있어. 아이가 있어도 아이도 없어질 수 있어. 내가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도 언젠가 나 직업을 잃을 거야. 이런 식의 약간의 실패에 대한 맹신이 각인이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서인주가 김영신에게 보낸 편지를 네. 보고 이정희가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왜 서인주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이정희에게 엄마에 대한 얘기를 극도로 꺼린 걸까요? 불행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한테 트라우마고 불행을 불러온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나한테 우울감만 전해줬고 사회적 실패한 모습만 보여줬고 심지어 나를 안 챙겼을 거 아니에요. 고도 알코올 중독인데.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픈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모습을 첫째, 내가 남한테 보여줌으로써 그게 나한테 이익될 수 없다. 이 생각 때문에 친구한테 얘기 안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서인주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자기 미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안타깝네요. 내가 엄마를 따라간다면 엄마랑 똑같은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친구한테 보여줘. 이거 걱정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인주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어둡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류인섭이 등장하는 씬으로 넘어가서 한번 질문을 네, 류인섭이 드려볼게요. 나오죠. 서인주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 왜 이렇게 알고 싶어 했을까요? 류인섭의 말처럼 자신의 불행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충동의 원인이
엄마의 문제에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서인주 자체가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 그러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나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에 집어 던진 사람인데 원망을 했겠죠. 근데 자기 삶도 보니까 되게 불행한 거야. 지금 살아오는 과정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갖고 알바도 하고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주변에서 받지도 못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났더니 자기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힘든 게 엄마도 힘들었는데 나도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엄마의 힘든 거가 일정 나이가 되면요. 약간 좀 동기화 되는 게 있어요. 아, 엄마도 힘들었게 살았겠구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가 미웠는데 엄마의 나이가 되니까 엄마가 믿기보다는 엄마는 왜 저렇게 힘들었을까? 그게 궁금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과거의 궤적에 대해서 추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요 일부 나오는 거고요. 그게 사실 나한테 아무 도움은 안 돼. 하지만 내가 엄마를 안 미워하고자 하면 안 미워할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운 건 당연히 미우니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네. 이렇게 알고 싶어 했군요. 딸이 된 입장으로서 저도 어렸을 때는 엄마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지. 네,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도 근데 이해가 안 되고. 크다 보니까 좀 엄마를 이해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또 깊어지기도 하고 또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일반적 패턴이에요.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맞아요.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이걸 인지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따스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물론 그걸 찾아냄으로써 더 어려운 걸 알아내니까 짜증나거나 열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제 나이 먹은 상태에서의 자녀가 저분이 저렇게 살아온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제대로 반전이 되면 밝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왜 엄마도 힘들었고 아빠 옛날에 외할머니도 힘들었지만 내가 힘든 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역으로 그냥 원래 힘들었으니까 나도 그냥 힘들게 사나 보다 이렇게 그냥 현실을 인정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가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과거는 바꾸기 힘들어도 네. 미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화이팅 하시고 미래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읽으셨잖아요. 네. 교수님의 이 소감은 어떻게 되시나요? 총평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을 뭐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제가 주제가 넘는 얘기니까. 네. 근데 그냥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잘 섞인 소설이에요. 특히 이제 쭉 하고 읽는데 400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 책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툭툭 가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보통 한 번 이렇게 컨텐츠를 읽고 나면 다시 안 보게 사실 안 되는데 보죠. 안 보게 네. 되잖아요. 던지는데 이걸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앞에 봤던 거가 해서 연상 안 됐던 게요. 두 번째 읽을 때 나와요. 아 이랬네 이러고 나오고요. 세 번째 또 읽으면 이거 내가 못 본 게 여기 나오네 이래가지고 치밀하게 참 내용 잘 쓰셨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있죠. 뭐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이렇게 양육을 못 받았다던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알바만 하고 내가 공부를 했는지 내가 알바하려고 학교를 다니는지 이렇게 몰랐던 분들이 우리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저는 이 책이 조금 어려웠어요. 어렵지, 이게. 네. 저거는. 이게 표현도 굉장히 좋고 장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잘 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 탐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일본 분들께서 꼭 읽어봤으면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주인공이 탐정은 아니에요. 이정이라는 그쵸. 사람이. 탐정은 근데 아니죠. 하는 행동은 탐정은 똑같아. 너무 예리하고 이정이라는 굉장히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예전과는 다르게 영화 속 탐정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2024년을 흔들었던 한강 작가님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를 네. 한번 연구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